김도원 회장은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굵은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 작은 제약 연구소에서 시작해 지금의 KD바이오를 일궈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 자금을 모았고 몇 번이나 부도 위기를 넘기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에게 KD바이오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회사 내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며느리 박서영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10년 전 도원의 외아들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전략팀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놀라운 전략가였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매출을 2배로 끌어올렸고 해외 시장 개척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녀의 발언권은 점점 커졌습니다. 도원은 처음에는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는 후계자가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서영의 야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회사 내부의 권력 구조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임원들을 포섭했고 외부 투자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도원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작년 11월의 임시 주주총회였습니다. 서영은 이사회를 소집했고 안건은 간단했습니다. 회장직 사임 권고. 표면적인 이유는 도원 회장의 건강 문제와 경영 판단 착오였습니다. 최근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했고 서영은 이것을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회장님,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원은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존경이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권력욕이었습니다. 도원은 아들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끼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원의 질문에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휴식을 취하시는 게. 그 순간 도원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마저 서영의 편에 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못한 것은 결국 서영의 편을 든 것과 같았습니다. 표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2명의 이사 중 9명이 회장 사임에 찬성했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서 평생 지켜온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가 쌓아온 30년의 세월이 단 1시간의 회의로 무너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원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그를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손하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존경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도원은 30년간 살았던 회장 관저를 나와야 했습니다. 회사 소유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개의 집만 챙겨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살던 곳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사한 첫날 밤 도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 가족과의 시간, 건강,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결국 자신이 키운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초라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도원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함도 보였습니다. 이 아들은 앞으로도 서영과 자신 사이에서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준호야, 너를 탓하는 게 아니다. 다만, 도원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아내를 버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신을 버린 아들을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영이랑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께 적어도 고문직이라도. 됐다. 도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 동정은 필요 없다. 나는 내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도원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0년간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함께 일했던 동료들, 협력업체 대표들, 그리고 한때 경쟁자였던 사람들까지. 도원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대부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피했고 만나주는 사람들도 거칠에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권력을 잃은 노인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원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TV에서는 KD바이오의 소식이 자주 나왔습니다. 박서영 신임 대표이사의 혁신 경영, 신약 개발 성공, 해외 시장 확대, 모든 뉴스가 서영을 칭찬했습니다. 도원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원은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그는 이제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도원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30년을 바쳐 키운 회사를 하루아침에 빼앗겼네. 그것도 며느리한테 말이야. 친구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원아,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어. 이사회 결의도 적법했고,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 말이야. 자네가 해외에 빼둔 자금 있잖나. 도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해외 비자금. 그것은 회사 초창기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조성해둔 돈이었습니다. 약 3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애매한 영역이었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나오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자네가 다시 일어서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친구의 말에 도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도, 이사회도, 심지어 준호도 모르는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원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계좌에 접속하자 숫자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298억 원. 이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원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강남의 허름한 빌딩 5층, 간판도 없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호섭, 사채시장에서 건달판의 왕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호섭의 말투는 비아냥거리는 듯 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원은 그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몇 번 급전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호섭 씨, 제안이 하나 있소. 들어보죠. 도원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KD바이오 주변의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 그리고 관련 중소기업들, 이들은 대부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영향력을 확보한다면 서영의 경영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데요. 근데 자금은 어디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소. 당신은 사채 시장의 네트워크만 제공해 주시오. 호섭은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익은 반반입니다. 좋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서영에게 빼앗긴 것을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편 그 시각 KD바이오 본사 대표이사실에서 서영은 거대한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 회장님, 아니 아버님. 이제 이 회사는 제 것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도원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섭과 함께 KD바이오의 협력업체 리스트를 분석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쌓은 정보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어떤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지, 어떤 대표가 도박빚이 있는지, 누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운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JH 메디칼이었습니다. KD바이오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대출 연장이 거절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직접 JH 메디칼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아, 김 회장님. 아니, 어떻게. 상대방은 당황했습니다. KD바이오에서 물러난 도원이 찾아온 것이 의아했던 것입니다. 제가 들으니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다면서요? 그게 은행에서 대출을 제가 도와드리죠. 50억,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조금 높지만 담보 없이 드리겠습니다. 김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은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으시겠죠? 별것 아닙니다. KD바이오와의 거래 조건을 재협상할 때 저와 상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교묘한 제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금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서영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도원은 15개의 협력업체와 비슷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투입 자금은 200억 원.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영의 회사 주변에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서영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부 경영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외부의 작은 변화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도원은 밤마다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회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되찾는 치밀하고 냉정한 전쟁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원의 계획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25개의 협력업체와 관계를 맺었고 그들을 통해 KD바이오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백호섭은 도원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김 회장님, 아니 형님. 이거 완전히 예술이십니다. 서서히 목을 조르는 거군요.
두 사람은 강남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만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도원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소. 서영은 아직 모르고 있어. 하지만 곧 느끼기 시작할 거요. 실제로 서영은 최근 이상한 징후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들과의 계약 갱신 협상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늘어났고 납품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었지만 계속 쌓이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영은 구매팀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최근 협력업체들 분위기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업체들이 자금 사정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처럼 우리 조건을 다 받아들이지 않네요. 자금 사정이 좋아졌다고? 갑자기 서영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좋아질 리 없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협력업체들 최근 자금 흐름 좀 조사해봐.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 25개 협력업체가 사채 시장에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줄을 추적하자 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백호섭. 서영은 백호섭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사채업자. 하지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KD바이오 협력업체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까요? 그녀는 더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은 우연히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 협력업체 대표가 술에 취해 영업팀 직원에게 말을 흘린 것입니다. 요즘 김 회장님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 은행이 막혔을 때 50억을 바로 내주시더라고. 김 회장. 서영의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설마 도원이? 그녀는 즉시 사람을 풀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백호섭과 도원이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서영은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도원이 사채 시장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회사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전략가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시는 거군요, 아버님. 서영은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재점검했습니다. 도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업체들을 발굴했습니다. 동시에 법무팀을 통해 도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법무팀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김도원 전 회장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둔 정황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어렵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서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비자금. 그것은 도원의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세무당국이나 검찰에 알린다면 도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영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의 비자금 정보는 카드로 남겨두고 먼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은 남편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최근 몇 달간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알아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채업자랑 손잡고 우리 회사 협력업체들 포섭하고 있어요. 그것도 해외 비자금으로.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비자금이라는 단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증거 다 있어요. 당신 아버지 지금 불법적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검찰에 넘기면 바로 구속될 수 있어요. 서영의 말에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영아, 그래도 우리 아버지시잖아. 검찰에 넘기는 건 그럼 어쩌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회사 망가뜨리는 걸 지켜보라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한테 가서 그만두라고 설득해요. 아니면 서영은 말을 멈추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직접 아버지를 막아요. 우리 편에 서는지 아버지 편에 서는지 확실히 해요.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양쪽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낳아 키워준 분이었고 서영은 1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원은 여전히 그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최근 다시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이 알고 있다는 것, 비자금 문제,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도원은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도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큰일? 준호야, 내가 이미 당한 게 큰일이 아니냐? 30년 쌓아온 걸 하루아침에 빼앗겼는데. 하지만 아버지, 이건 불법이에요. 비자금도 문제고 사채로 협력업체들 압박하는 것도 불법? 도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회사 빼앗은 게 합법이면 내가 내 돈으로 사업하는 게 왜 불법이냐? 준호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법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힘으로 돌아간다. 내 아내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게서 빼앗아 간 거야. 이제 나도 같은 방법을 쓰는 것뿐이다. 준호는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원칙과 정도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저도 아버지도 서영도 다 같이 파멸하는 길이에요. 도원은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선택을 해야 한다. 나한테 올 거냐, 아니면 내 아내 편에 설 거냐. 왜 꼭 선택을 해야 해요? 우리 다 같이. 그런 건 없다. 도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중립은 없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내 아내를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준호가 나간 후 도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한편 준호는 아버지와 만난 후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도 최근 담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만났어요? 응, 만났어. 그래서 그만두신대요? 아니, 아버지는 멈출 생각이 없으셔. 전화 너머로 서영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서영아, 잠깐만.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이미 3개월이나 지났어요. 더 늦으면 회사가 위험해져요. 서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준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서영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내도 둘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것이고 서영은 자신이 이룬 것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끝은 파멸뿐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중재자가 된다면, 양쪽 모두를 설득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면, 그는 새로운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백호섭을 찾아갔습니다. 호섭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오, 김 회장님 아드님이시네. 무슨 일로? 백 사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안? 준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호섭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아버지는 자금줄이 끊겨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섭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인데요. 근데 말이죠, 도련님. 호섭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의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 회장님은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배신하라고요? 배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됐습니다. 나가보시죠. 준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서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영아, 아버지한테 회사 지분 일부를 돌려드리는 건 어때? 뭐?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만 드려. 그럼 아버지도 만족하실 거고 우리도 평화롭게. 당신 미쳤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왜 내 것을 나눠줘야 해요? 당신 아버지가 무능해서 잃은 건데? 무능하다니. 서영아, 아버지는. 아버지. 당신은 언제까지 아버지 그늘에서 살 거예요? 서영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회사 경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당신이 지금 부사장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당신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당신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영아,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편들기가 아니라 나를 도와서 회사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서영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당신도 회사에서 나가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은 준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서영은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접근하기 위해 결혼한 것입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소주병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랐고 아내의 그늘에 가려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라진다면 아버지와 서영의 전쟁도 끝나지 않을까? 자신이 그들 사이의 끈이라면 그 끈이 끊어지면 전쟁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겁한 생각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행동하기로, 더 이상 중간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기로, 그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증여, 매매 또는 신탁 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전하실 건가요? 제 아버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 증여하시는 거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세금은 상관없어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 달 정도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가진 회사 지분 15% 그리고 서영 명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돈으로 산 부동산, 주식 계좌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더 큰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해외 계좌, 비밀 부동산, 차명 재산들. 결혼 생활 10년 동안 그는 서영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재산을 숨겨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탈세를 해왔는지, 준호는 그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아버지에게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는 것.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 서영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복수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마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유서를 썼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그는 차분하게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펜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저의 선택입니다. 제가 평생 하지 못했던 선택을 이제야 합니다.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이가 저에게서 빼앗아간 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할 가치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렵니다. 유서를 쓰고 나서 준호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이상한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준호가 자주 외출하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사람을 시켜 준호를 미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준호가 법률사무소를 다녀왔고 재산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수혜자가 도원이라는 것. 이 배신자가. 서영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배신한다면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준호 명의 재산 전부 가압류 신청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남편의 외도, 가정 파탄, 뭐든 만들어내세요. 증거도 만들 수 있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영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원과 서영의 싸움에서 준호와 서영의 싸움으로, 그리고 그 끝에는
피를 부르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원은 아직 아들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협력업체들을 통해 서영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영의 대응이 거세지면서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호섭이 급하게 도원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박서영 쪽에서 우리 협력업체 몇 곳을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불법 사채 거래 혐의로요. 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소? 일단 조사는 시작됐고요. 최악의 경우 우리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원은 심각해졌습니다. 만약 자신까지 조사가 들어오면 해외 비자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사채 문제가 아니라 횡령, 탈세 혐의까지 뒤집었을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있어야겠소. 더 이상 새로운 거래는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형님. 도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예상보다 길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원은 준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오너라. 다음 날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도원이 봉투를 열자 각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재산 이전 동의서, 서영의 비밀 계좌 정보, 차명 재산 목록, 그리고 준호야, 이게 다 뭐냐?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서영이 숨겨둔 모든 것. 도원은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야,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제가 평생 못했던 일을 이제 하려고요. 도원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서영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도원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서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영도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훨씬 더 잔인하고 철저했다는 것을.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닥쳐올 비극의 그림자가 세 사람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서류를 넘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고 서영과도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법률사무소 다니는 것, 아버지 만나는 것, 재산 이전하려는 것. 준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서영이 알아낼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 1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했고 나도 당신을. 사랑? 준호가 처음으로 서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영아, 너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회사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지.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했어. 내가 깨달은 거야. 10년이 걸렸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계획했었지. 나랑 결혼해서 회사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밀어내는 것.
나는 그냥 그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야. 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나는 당신과 살면서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해. 준호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아버지 편에 설 거야. 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각오는 해둬야 할 거예요. 무슨 각오? 나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당신이라도. 그 말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호텔에 방을 잡고 며칠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서영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서영은 분명 복수할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10년을 함께 살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서영이가 알아챘어요. 그럴 줄 알았다. 괜찮으냐?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준호야, 조심해라. 서영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알아요, 아버지. 그래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다시 서류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재산 이전은 곧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비밀 계좌 정보도 아버지에게 전부 넘겼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서영을 압박할 강력한 카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의 계좌가 전부 동결된 것입니다. 급하게 은행에 확인해 보니 법원의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 계좌가 왜 동결됐죠? 준호 씨, 부인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서영이가? 네, 그리고 사유가 준호 씨의 외도로 되어 있습니다. 외도? 말도 안 돼요. 나는 한 번도. 하지만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모르는 여성과의 사진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증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가 최근 호텔에 묵은 것을 이용해서 외도로 꾸민 것입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일단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호 씨,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인 측에서 준호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횡령? 내가 뭘 횡령했다는 거죠? 회사 자금을 아버님께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입니다. 실제로 준호 씨가 최근 재산을 이전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영이 완벽하게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가압류,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그녀는 준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준호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큰일이에요. 서영이가. 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원은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미리 경고했어야 했는데 서영이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아버지, 이제 어떡하죠? 일단 너는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으로 대응해라.
나는 내 방식으로 서영이를 압박하겠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서영이는 이제 물불 안 가릴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다. 전화를 끊은 도원은 즉시 백호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서 받은 서영의 비밀 정보를 꺼냈습니다. 호섭 씨,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요. 뭘 하실 건데요? 서영의 비자금을 전부 드러낼 거요. 그리고 그녀가 탈세한 증거들도 이걸 국세청과 검찰에 제보하면. 하지만 형님, 그러면 준호 씨도 같이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부부잖아요. 이미 서영이가 이혼 소송을 걸었소. 그리고 준호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소. 도원은 그날 밤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영의 해외 계좌, 차명으로 구입한 부동산,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들, 10년 동안 서영이 쌓아온 불법 재산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원은 직접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도 정보를 흘렸습니다. KD바이오 대표이사의 탈세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비밀 계좌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간 것일까? 그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넘긴 것입니다. 이 배신자, 이 배신자가. 서영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도원과 준호의 음모라고 역공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전 회장과 제 남편이 합작해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냉담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었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영은 이사회에서 임시 직위 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당한 것입니다. 그녀가 도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서영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와인병을 들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김도헌, 김준호. 그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서영이 계속 연락하자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저녁 8시 준호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왔어요. 서영은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날 부른 거야?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다시 생각해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날 횡령으로 고소하려던 거 알고 있어.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하지만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이제 그만해. 우리 끝났어. 넌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준호 씨.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넌 나를 이용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님께도 사과할게요.
회사 지분도 돌려드릴게요. 준호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아. 응, 준호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혼 소송도 취하할게요. 모든 걸 원래대로. 하지만 그때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서영의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눈물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준호 씨, 후회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선택을 스스로 하는 거야. 처음으로 준호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로 걸어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서영이 그를 따라 나와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무서운 결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날 밤 11시 준호는 집으로 가는 대신 아버지가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준호는 룸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이상하게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선을 바꿔봤지만 그 차도 따라왔습니다. 뭐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준호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뒤의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지르기를 해서 준호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주오던 트럭과 화광?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준호의 차는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트럭은 급정거했고 준호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SUV는 현장을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급히 그를 차에서 꺼내냈습니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맥박 약함, 호흡 불규칙, 빨리 병원으로. 준호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총동원되어 응급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도원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도원 씨이십니까?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도원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버지입니다. 환자분이. 일단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도원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면회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관찰 후 결정됩니다. 지금은 면회 불가입니다. 도원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다쳤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전쟁이 이제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김도원 씨입니까? 아드님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요. 사고 원인이 뭡니까?
일단 음주운전은 아니었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 검은색 SUV 한 대가 준호 씨 차량을 추격하다가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추격? 그럼 고의적인 거란 말입니까? 그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혹시 아드님이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도원은 즉시 서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도원은 백호섭을 불렀습니다. 호섭 씨, 급한 일이 있소. 무슨 일입니까? 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소.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설마 박서영이?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소. 사람 풀어서 어젯밤 서영의 동선 추적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백호섭이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형님,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밤 박서영이 준호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나간 직후 서영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직후 검은색 SUV 한 대가 카페 주차장을 나갔고요. 그 SUV가 준호를 추격한 차란 말이요. 번호판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차 소유주를 추적해 보니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폭력, 협박 전과. 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이 준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심각하게 다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증거를 경찰에 넘기시겠습니까? 도원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요. 왜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 아닙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오. 서영이 전화한 것만으로는 그녀가 사고를 지시했다고 증명할 수 없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원은 서영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회사, 재산, 명예, 모든 것을. 호섭 씨, 계획을 앞당기시오. 서영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고 협력업체들에게 압박을 더 강하게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원은 처음으로 중환자실의 준호를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원은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복수한다고, 회사 되찾는다고, 너까지 이렇게 만들었구나. 도원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반드시 서영이를 무너뜨릴 거야. 내가 당한 것, 우리가 당한 것, 전부 갚아줄 거야.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복수의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명의 위험은 벗어났습니다. 의사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서영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검찰도 탈세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그녀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대응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해외 계좌는 동결되었고 차명 재산도 드러나 압류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억 원의 재산이 묶여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서영은 혼자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KD바이오 비리 대표, 탈세 혐의 수사, 회사 사유화 의혹. 모든 언론이 그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헌.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모든 것이 도헌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박서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영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고. 준호가 살아있는 한 그녀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죽기 전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병원 중환자실에서 준호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에는 서영의 마지막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결정적인 비밀이. 준호가 사고를 당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했고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헌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 회사 이야기를, 복수의 진행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야, 서영이가 구속됐다. 탈세와 횡령 혐의로. 하지만 아빠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도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남긴 정보들. 아빠가 잘 쓰고 있다. 서영이는 곧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어느 날 간호사가 준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것을 도헌에게 전달했습니다. 도헌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입니다. 서영이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께서 이 정보들을 사용해 주세요. 첫째, 서영의 모든 해외 계좌 비밀번호와 접근 권한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서영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그녀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서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둘째, 서영 명의의 부동산들, 실제로는 제 돈으로 산 것들입니다. 결혼 후 제가 받은 상속과 배당금으로 샀지만 편의상 서영 명의로 해뒀습니다. 증빙 서류를 모두 첨부합니다. 법적으로 이것들은 제 재산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서영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유학 시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돈으로 합의하고 기록을 지웠습니다. 증거를 첨부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꼭 회사를 되찾으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아버지 편에 서지 못한 것을. 제가 더 강했다면 아버지께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마이너스 준호. 도헌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헌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이 정보들로 반드시 서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다음 날 도헌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남긴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걸로 서영의 모든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준호 씨의 자금으로 구입한 증거가 명확하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해외 계좌는 이건 좀 복잡하지만 접근 권한이 있다면 동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최대한 빨리.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서영 명의의 부동산 17채가 준호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법정 대리인인 도원이 그 소유권을 승계했습니다. 해외 계좌도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서영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와서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부동산이 왜 준호 명의로? 준호 씨가 구입 당시 자금을 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모두 명확합니다.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요. 하지만 명목상 준호 씨의 개인 재산으로 구입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호 씨의 법정 대리인은 김도원 전 회장입니다. 서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준호가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넘겨놓았던 것입니다. 해외 계좌는요?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와 인증서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준호가 서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녀와 만난 그날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넘기기 위해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남았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계좌에 약 8억 원, 그리고 회사 주식. 하지만 그것도 압류 대상입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영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복수군요. 김도원의 복수. 한편 KD바이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영의 구속으로 대표이사직은 이미 공석이 되었고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해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김도원 전 회장님을 다시 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사가 이렇게 된 것도 회장님을 내보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동의했습니다. 서영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녀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도원을 다시 모셔야 회사가 살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도원의 회장 복귀를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도원을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회사가 회장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도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회장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왜요? 회장님의 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도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 때문에, 복수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서영에게서 모든 것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원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KD바이오의 모든 지분, 그리고 준호의 지분까지 이 모든 것을 사회의료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암 연구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한 재단입니다. 회장님, 그건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되어야 하고 직원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욕심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도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도원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KD바이오에 대한 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회사는 공익재단에 기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평생 일궈온 회사를 왜 포기하시는 겁니까? 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는 빼앗긴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회사보다 권력보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게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다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회사를 다시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저나 박서영 같은 사람이 나타나 회사를 사유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도원은 조용히 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백호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후회 없으십니까? 없네. 오히려 홀가분하네. 그래도 평생 일군 회사인데. 호섭 씨, 그건 집착이었어. 저는 회사에 집착하다가 아들을 잃을 뻔했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네. 도원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있는 곳으로. 병원에 도착한 도원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사는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왔다. 도원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회사를 정리했다. 내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회사.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야. 그는 아들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영이 구속된 것, 재산을 회수한 것, 그리고 회사를 기부한 것. 아빠는 복수를 완성했어. 서영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지. 하지만 준호야. 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눈을 뜨지 않는데. 내가 웃지 않는데.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원은 깜짝 놀라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들리냐? 준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눈이 떠졌습니다. 아,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도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달려왔고 준호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의사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도원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상태는 더욱 호전되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의식도 또렷해졌습니다. 다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직 어려웠습니다. 긴 재활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서영이는 어떻게 됐어요? 구속되었다. 탈세와 횡령 혐의로. 아마 오래 갇혀 있을 거야.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유서는 찾으셨죠? 그래. 내 덕분에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었다. 회사는요? 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부했다. 사회의료재단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회사였는데. 아니다. 그건 더 이상 내 회사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 회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니.
도원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회사가, 복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무사한 거였어. 준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후회 안 해요. 제 선택을. 준호야, 저는 평생 선택을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제대로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지키는 것.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서영은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사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탈세, 횡령, 배임,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죄목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체계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준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검은색 SUV의 운전자가 체포되어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서영에게서 돈을 받고 준호 씨를 협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내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과도하게 추격하다가 운전자의 진술로 서영의 교사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서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추징금 350억 원.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2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서영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의 눈에는 후회가, 도원의 눈에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이. 하지만 이제는 복수자와 패배자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영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도원은 생각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허무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도원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판 어떻게 됐어요? 12년 선고받았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 할지라도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그래, 다 끝났다. 도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준호야, 내 아버지, 이제야 너를 지킨 것 같다. 너무 늦었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직 함께 있잖아요. 그날 저녁 도원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2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회사를 되찾았고 서영을 무너뜨렸고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잃었고 아들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원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KD바이오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건 내 것이 아니로군. 도원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옥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준호야, 여긴 어쩐 일이냐? 아버지 찾으러 왔죠. 함께 아침 좀 봐요.
준호가 아버지 옆으로 휠체어를 몰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울의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다. 70평생 회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랑 재활 치료 다니시는 거 어때요? 저 혼자는 심심하거든요. 도원은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저 나중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요. 응? 우리 여행 갈래요? 아버지랑 단둘이. 평생 못 가봤잖아요. 도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내가 걷게 되면 우리 꼭 가자.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도원은 구치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서영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영은 수감복을 입고 면회실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서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도원은 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영아, 내가 뺏어간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그것은 처음 서영이 회장직을 빼앗았을 때 도원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내가 뺏어간 건 실은 내가 스스로 놓아버린 거였어. 나는 회사에 너무 집착했고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놓쳤지. 너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너는 회사를 얻으려다 모든 걸 잃었어. 남편도 자유도 인생도.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나도 후회한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지.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해라, 서영아. 그리고 12년 후에는 다시 시작해라. 이번에는 욕심 없이. 그것이 도원이 서영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도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꾸준한 재활 치료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도원은 매일 아들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의료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KD바이오가 기부한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도원과 준호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도원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재단 덕분에 제가 수술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진료소를 나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니까 회사 기부하신 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준호는 지팡이를 짚고 도원은 그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다음 달쯤이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행 가요. 약속했잖아요. 도원은 아들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어디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그리고 유럽까지. 평생 바쁘게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계획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하다. 너는? 저도요. 이상하죠? 모든 걸 잃었는데 행복해요. 그게 정상이야, 준호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별로 많지 않거든.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여름 서영은 구치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KD바이오 재단 저소득층 1만 명 무료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에는 도원과 준호가 재단을 방문한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너무 작았습니다. 나는 뭘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부를 쌓기 위해.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년.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길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날 밤 서영은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어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용했던 것,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했던 것, 그리고 당신을 다치게 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에요. 당신이 마지막에 보여준 용기, 아버님을 지키기 위한 선택,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평생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 이익만 생각했으니까요. 12년 후 제가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으로. 그때는 제가 당신과 아버님께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버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마이너스 서영. 편지를 쓰고 나서 서영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회복해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원과 준호는 약속대로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제주도,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여행에서 돌아온 준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차렸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원은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몰랐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들, 복수도 용서도 그리고 내려놓는 것도 전부 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서영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도원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 뭐라고 쓰였더냐? 사과 편지였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래. 도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답장 쓸 거냐? 잘 모르겠어요. 쓰는 게 맞을까요?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해라. 용서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내 선택이야. 준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썼습니다. 서영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짧지만 정리된 답장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붙이고 나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결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도원은 73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준호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재단 사람들, 준호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몇몇 오래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건배, 회장님의 건강을 위하여. 사람들이 축배를 들었습니다. 도원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준호와 단둘이 남았을 때 도원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행복하다. 저도요, 아버지.
내가 무사해서, 내가 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 만약 그때 내가 복수를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 그랬으면 너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그 일은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을까요? 저는 이제야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도원은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포옹했습니다. 3년 전의 전쟁, 상처, 아픔이 모두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원은 78세가 되었고 준호는 40 후반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사회적 기업은 규모가 커져서 이제 2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KD바이오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몇 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암 연구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도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결정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재단 건물을 둘러보다가 도원은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벽면에 걸린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30년도 더 된 거네. 네, 회장님께서 처음 회사를 시작하실 때 찍으신 사진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원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꿈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꿈. 준호야, 아빠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저런 마음이었어.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 재단을 통해서. 준호의 말에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 것 같구나. 하지만 더 나은 방식으로. 재단을 나오며 도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아빠는 이제 정말 편안하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어. 아버지. 내가 있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날 밤 도원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68세에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명예도 자존심도. 그리고 복수를 시작했다. 2년간의 전쟁 끝에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아들이 쓰러졌다. 그때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78세인 지금 나는 회사도 없고 권력도 없다. 하지만 아들이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 서영에게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 모두 무언가를 잃었고 무언가를 배웠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간다. 준호야,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보여준 용기, 선택, 그리고 용서. 아빠가 배워야 할 것들이었다. 이제 내 인생에서 회수는 끝났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것이 진짜 회수였다. 일기를 쓰고 도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 KD바이오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도원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진짜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 서영은 8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범수가 되어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면회실에서 그녀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서영아, 많이 변했구나. 그래, 어떻게?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뭔가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부드러워 보여. 서영은 웃었습니다. 8년이나 있으면 변하지. 나는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 뭘 배웠는데?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친구는 서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앞으로 4년만 더 있으면 나오는 거지? 응. 4년 후면 자유야. 그때는 정말 다르게 살 거야. 어떻게?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대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서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그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또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도원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김 회장님, 아니 아버님. 이 편지를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꼭 쓰고 싶었습니다. 8년 전 제가 한 일들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회장님에게서 회사를 빼앗은 것, 준호를 다치게 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준호를 만났을 때는 계산이었지만 함께 살면서 정말로 정이 들었습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회사를 재단에 기부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결정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쥐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4년 후 제가 나가면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정직하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준호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마이너스 박서영. 편지를 쓰고 나서 서영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2주 후 도원은 서영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심인 것 같아요, 아버지. 나도 그렇게 느꼈다. 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미 제 답을 보냈으니까요. 도원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썼습니다. 서영, 편지 잘 받았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게 더 이상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다. 다만 슬픔이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4년 후 내가 나오면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란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너 자신으로 살아가길. 그것이 진짜 속죄가 될 것이다. 건강해라. 마이너스 김도헌. 편지를 붙이고 도헌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구나. 복수도 미움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도헌은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서영한테 답장을 보냈다. 뭐라고 쓰셨어요? 용서한다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서하신 거예요? 응.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 이제는 그냥 놓아주고 싶다. 대단하세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먼저 보여줬잖니. 용서하는 것을.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헌은 82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50대가 되어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드디어 서영이 출소했습니다.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녀는 50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소 후 서영은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빵집을 차렸습니다. 새벽빵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정과자라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영은 묵묵히 빵을 구웠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6개월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빵은 맛있었고 그녀는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쩐지 서울 사람 같아 보이는데 뭐 하시다가 여기 오셨어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회사에서 일하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다녀왔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 보니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작게,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빵을 사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서영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도원은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준호는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도원은 병상에 누워서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가면 너 혼자 남는데.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 준비를 해야 해. 아빠도 나이가. 도원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행복했다. 마지막 10년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저도요, 아버지. 내가 무사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그리고 아빠가 복수를 선택했던 것. 후회하지 않아.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웠으니까.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후 도원의 상태는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퇴원은 할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준호는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겸손한 태도. 회장님, 문병 왔습니다. 그래, 와줘서 고맙다. 서영은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빵도 가져왔어요. 시골에서 작은 빵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살고 있구나. 네, 작지만 행복해요. 서영은 도원과 준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 평생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도원은 서영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나는 이미 용서했다. 준호도 용서했어.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라. 서영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전쟁을 벌였던 사이. 하지만 이제는 모두 변해 있었습니다. 서영이 돌아간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12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아버지는 후회 없으세요? 그때 그렇게 복수하신 것. 도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다. 어떤 방법이요? 용서. 처음부터 용서했다면 너도 다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구나. 한 달 후 도원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도원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82세,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필요했다. 하지만 용서는 더 필요했다. 서영을 용서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다. 완벽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경영자로서의 나를. 준호야,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견딜 수 있었다. 회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회수는 회사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욕심에 가려졌던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었던 나를 다시 찾았다. 이제는 편안하다. 죽음이 와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일기를 쓰고 도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저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아빠는 행복하다. 저도요, 아버지. 이 이상은 바랄 게 없어. 내가 있고 좋은 추억들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해.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아직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그래, 그러자.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복수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원과 준호, 그리고 서영까지 세 사람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사랑을, 그리고 인생의 진짜 의미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수였습니다.